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2페이지에 나오는 그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의 등록과 업무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업무는 누가 할까요? 당연히 은행이죠. 은행이 대부분의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중에 대표적인 게 은행이죠. 은행. 자, 그러면 거기 보면 그 22페이지 1번에 나와 있는 그 등록의 업무라고 있는데 거기 별표를 한 10개 좀 칩시다. 자, 일단 돈이 있어야죠.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 자, 어디다 등록한다고 그랬죠? 기재부 장관. 기재부 장관에 등록합니다. 유일하게 그 관세청에 등록하는 게 뭐였죠? 환전 영업자. 그거만 암기하라고 했죠. 자, 최신관서 우체국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데 그렇다. 자, 금융위원회. 그러면 새마을금고나 중앙회 뭐 이런 데는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자본 규모 및 재무 구조가 적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뒤에 나오지만 돈을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돈을 보내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럼 이 사람이 보내놓고 내일 모레쯤 도착하겠지라고 했는데 금융기관이 그 돈을 횡령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구조가 필요하고요.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사후 관리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산 설비를 갖춰라. 자, 네 번째, 요게 별표를 한 10개 좀 치는데. 자, 외국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2에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자, 거기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영업소별,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영업점당 2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은행별이나 본부별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에요. 근데 4번은 사실 규정이 외국한 은행 기준이에요. 이렇게 하나 써놓읍시다. 그러니까 영업소별 2명 별표. 자, 업무 범위가 나오는데 일단 외국한 은행은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거는 그냥 한번 보면 됩니다. 뭐 매매, 추심, 모든 업무를 다 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23페이지로 가면 상기 업무 부대된 업무 다 한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이 있어요. 그 밖에 곳들이죠.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네거티브 방식이다. 그러니까 다 열어주었다 이런 거죠. 다 할 수 있느냐? 뭐 그렇진 않아요. 자, 종금사. 예전에는 종금사가 1997년도 전에, 그러니까 IMF 전에는 종금사가 최고였죠. 그러니까 종금사는 외국환이나 그러니까 무역엄이나 수출엄을 할인하는 곳이었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무역엄 깡하는 곳인데 돈을 많이 벌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자, 종금사와 관련된 외국 업무는 모두 허용된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예금의 경우는 한정된다. 그 다음에 대고객 외국한 거래, 외화 예금 거래는 취급할 수 없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체국도 동일하다. 자, 기태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이 있는데 되게 많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엄청나게 많아서 이걸 담기할 필요는 없고,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매매업자죠. 그러니까 매매업자는 뭐냐? 증권회사죠, 증권회사. 그래서 매매업자, 보험업자, 저축은행, 저축은행도 요즘 가시면은 하죠. 근데 많이는 못합니다. 그냥 5만 불까지 한다. 자, 환전도 해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신 전문 금융회사, 뭐 카드회사 이런 거죠. 카드회사. 자, 그래서 5,000불 동일인당 5만 불까지. 그러니까 연간 5만 불까지만 한다.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5만 불까지 하는데 1년에 5만 불이에요. 그 넘어가면 다 은행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 자, 그 다음에 건당 각 5,000불. 이렇게 5,000불이 넘어가게 되면 왜 그러냐? 지정을 해야 돼요. 지정은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지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은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000불을 넘을 수가 없어요. 건당. 그래서 거기 보면 다 5,000불로 되어 있죠.
5,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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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보낼 때는 5,000불 이하, 그 다음에 연간으로 5만 불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왜 그러냐? 일단 5만 불이 넘어가면 한국은행 신고해요. 그리고 5,000불이 넘어가면 지정을 해야 돼요, 지정. 그러니까 그 곳에만 보내야 되는데 사실상 지정을 할 수 있는 곳은 은행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타 외역한 업무 취급기관이라는 곳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돼 있죠. 자, 밑에 있는 건 몰라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뒤에 뭐 하도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뭐 이런 것까지 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그 26페이지로 가면은 그 표가 하나 나오죠.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능별 구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매매업자, 중개업자, 그다음에 신탁업자, 뭐 일임업자, 그다음에 집합투자업자, 뭐 6개가 있거든요 원래. 자문업자, 신탁업자,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우리 교재는 4개만 나오니까 뭐 그렇다고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업자는 이제 자기 계산으로 처리하는 거고, 중개업자는 그 타인 계산으로 상품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 뭐 펀드회사, 운용회사죠. 자, 일임업자, 운용회사가 하고 있다. 27페이지로 가면 그 업무하고 범위가 있어요. 외국화은행 제한 없다. 종금사는 뭐가 없다? 일반 고객이 외화 예금 업무가 없다. 최신가서 별도의 의무는 없는데, 제한은 없는데 거의 못합니다. 뭐 한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5,000불, 5만 불,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금융투자업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죠? 그 해외 주식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다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거기 보면은 대외 지급, 추심, 수령 업무가 되는데, 중개업자 증권회사, 여러분들 그 해외 주식 살 때 증권회사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거고, 건당 5,000불, 연간 5만 불 허용하고 있다. 자, 보험회사, 저축은행 뭐 이렇게 있죠. 5,000불, 5만 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신 전문회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금을 못하면 큰 돈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큰 돈을 직접 보내요? 직접 보내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직접 들고 가는 것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외환 거래를 하는 건 거의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 된다. 사실상 웬만한 거 빼고는 거의 안 되게 돼 있다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해당 외국한 업무를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대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한 업무를 취급하는 건 사실상 그렇게 크진 않고 제한이 많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뭐 거리 많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29페이지로 가면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하죠. 거주성. 자, 거주성이 가장 중요한데, 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법상의 거주성이 아니에요. 외국한 거래법상 거주성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잘 돼야 되는데, 일단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어요. 다시 걔는 국민인 거주자하고 외국인 거주자가 있고요. 자, 이렇게 나눕니다. 자, 국민인 비거주자가 있고 외국인 비거주자가 있습니다. 자, 요건들이 되게 중요해요. 일단 거주자, 비거주자. 우리는 사는 거죠. 안 산다 이거야, 안 산다. 안 사는 사람 중에는 국민이면서 안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영주권자나 해외 나가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외국인 비거주자, 뭐 잠깐 와서 여행 갔다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외화 거래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게 이제 외국한 거래법의 대상자인데, 이걸 구분하는 게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별표를 한 30개 정도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이게 외국한 거래법의 기초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거주성. 자, 거주성에 따라서 파악하기 위해서 국적, 뭐 여권, 기타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입국일로부터 뭐 출국일까지 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밑에 보면
이렇게 따지냐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소득세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그냥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무조건 거주자. 그러니까 소득세법은 자, 이 사람이 난 비거주자다라고 하지 않는 한 무조건 거주자로 봅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것도 서로 판단하는데 자, 30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거주자란 대한민국의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들을 말합니다. 중요한 거 법인의 사무소도 그렇고요. 자,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에요. 자, 이렇게 나누냐? 그게 아닙니다. 자, 일단 거주자인데 자, 우리나라 국민은 어떻게 되죠? 다 거주자죠, 뭐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같은 사람 다 거주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국민인 비거주자가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요. 3개월 이상 있으면 거주자입니다. 거기 나와 있죠. 자, 국민인 거주자는 그냥 다 거주자인데 이 사람이 일로 들어와요. 우리나라로 3개월 지나면 거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제외 공간에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제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해외에도 제외 공간이 많죠. 영사관이 있고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사 보면 이제 영사가 있죠. 영사관에는 대사관은 대사가 있죠. 엠버스디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대사관이 많을까요? 영사관이 많을까요? 대사관은 대사 업무를 하니까 대사관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대사관이 일본 대사관 되게 큽니다. 미국도 대사관 여러 개 있어요. 그 영사는 그냥 비자 업무 같은 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 다 대사관이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사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사관이 더 많습니다. 참고로 특이하죠. 아무튼 그래서 대사관들이 곳곳에 나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사관 중에서 최고 어디요? 미국이겠죠. 뭐 일본, 중국, 뭐 유럽 이런 데가 중요한 데고 뭐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작은 국가들은 좀 더 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당연히 요직이 있고 뭐 좀 약간 지방직이 있고 뭐 이런 느낌인 것처럼 간단 말이에요. 그런 곳은 치외복권 지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에 이렇게 있어요. 미국에 대사관이 있으면 뉴욕에 걔는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나가 있어도 여기 있는 애들은 다 국민인 거주자입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자, 외국 영주권자나 2년 이상 외국에 살았던 유학생, 그 다음에 상사 주재원에 귀국한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거주가 인정되는데 외국 소재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서 치외복권 지역이며 한국 영토다. 그래서 그냥 거주자다 이거예요. 여기 있어도 미국에 나가 있어도 거기에 있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보니까 대사관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반대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다. 그럼 여기 사는 존 씨 같은 경우는 존 씨가 있다고 합시다. 존 씨. 존 씨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아니죠. 무조건 외국인 비거주자예요. 미국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 땅인 같은 거. 그래서 못 들어가죠. 그래갖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아랍인들이 막 뛰어가지고 미국 대사관 팍 숨어 들어가면은 세이프 해서 못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왜냐 남의 나라 땅이에요. 이거 들어가면 어떻게 됐나? 이거는 전쟁입니다. 영토 침범이에요. 약속을 하기로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 이거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사람인데 여권 같은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이겠죠.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그냥 거주자고 예외적인 경우가 이거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자는 거기 그 31페이지 중요한 거 영업활동을 하는 순간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거는 뭘로 판정하죠? 여권이 우리나라 여권이 아닌 거죠. 자, 영업활동을 하면 바로 외국인입니다. 알프레도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외국 사람이 와서 이탈리아 사람이 와서 이탈리아 학원을 차렸어. 그 순간 외국인 거주자. 자, 두 번째 얘는 3개월이죠. 자, 얘가 우리나라에서 6개월 있으면 두 번째죠. 있으면 외국인 이 거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6월 이상 국내에 체제하고 있는 자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제외 공간, 그 다음에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이에 준하는 조직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외국인 거주자는 뭐냐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3개월, 6개월. 그 반대겠죠, 반대. 그러니까 국민인 비거주자가 되는 이 조건하고 외국인 비거주자가 되는 조건은 얘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3개월 지나면 그 나라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존 C가 있다고 합시다. 존 C. 존 C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뭐죠? 이거죠, 이거. 외국인 거주자. 이게 지네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페루야, 페루. 이 사람 미국에 삽니다. 미국이라고 합시다. 미국에 돌아갔어. 그럼 미국 사람이 되는 건 언제죠? 자기 나라에 국민이 거주자가 되는 건 3개월 지나서입니다. 이게 대부분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다 외국 법을 따라서 베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미국의 국민인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 자, 국민인 비거주자는 우리가 뭐 해외에 잠깐 나갔다고 국민인 비거주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 가가지고 한 6개월 놀다 왔어요. 국민인 비거주자냐? 아니에요. 일단 2년 이상을 나가 있어야 돼. 장기 체류자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로 나가면 두 가지를 취득할 수가 있죠.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영주권은 사는 건데 권리가 똑같아요. 그 시민권이나 영주권이나 똑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얘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투표권이 없고 투표권이 있어요. 자, 그럼 영주권자와 시민자를 구분하는 거는 여권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여권이 KR로 찍히고 코리아죠, 코리아. 얘는 그 나라로 찍혀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그럼 USA 이렇게 찍히는 거죠. 찍힌다기보다는 그 미국 여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시민권자. 시민권자 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 뭐죠? 예전에 그 강남시인가요? 그 사람이 그 시민권 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귀화하는 거죠, 귀화. 귀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영주권은 많이 주거든요. 뭐 여러 가지 돈만 내면 영주권 줍니다. 여러분 가서 투자이민이라고 하죠. 투자만 하면 돈 줘요. 그러니까 영주권 주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취득하는 거는 시민권 따는 건 어렵습니다. 자, 봅시다. 자, 외국에서 첫 번째 영업 활동하면 얘랑 똑같은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은 거죠. 나가서 영업 활동하면 바로 국민인 비거주자. 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 근무한다. 국민인 비거주자. 재외공간하고 달라요. 재외공간은 우리나라에서 해외하고 협약을 맺고서 한 거고 그냥 국제기구 같은 데 근무하는 건 재외공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땅 아니죠. 자, 2년 이상 거기 별표 2년 이상 체제하고 있는 자. 근데 돌아오면 3개월 지나면 국민인 거주자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중요한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비거제 뭐 인정해서 쭉 나오는데 영주권자가 여기 해당해요. 자, 외국인 비거주자는 뭘까? 외국인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잠깐 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6개월이 안 된 애들이죠. 6개월이 안 된 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개월이 안 되면 다 외국인 비거주자고. 반대죠. 우리나라에 있는 제외 공간, 미국의 제외 공간에 있는 사람들. 또 그 미군 부대 있잖아요. 미군 부대 용산에 있잖아요. 용산에 있다 옮겼죠. 미군 부대는 우리나라 땅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거기 있는 친구들은 다 뭐예요? 외국인 비거주자예요. 자, 국내에 주둔 미합 중국 군대, 외국 군인, 뭐 당연히 가족들이 같이 와 있어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한 자, 이런 사람들 다 외국인 비거주자입니다. 자, 거주했던 외국으로서 출국해서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제 중인 자, 그 체제 넘어갔다. 3개월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 그냥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3개월, 6개월. 그러니까 양쪽으로 잘 활용이 되면 될 것 같고, 문제 같은 걸 보시면은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33페이지로 가보면 동거가족의 거주성이 있는데 읽어보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은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구분한다.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당해입니다. 당해. 당해가 뭐냐? 이게 뭔 말이죠? 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들. 아버지가 이렇게 있어요. 아들은 주로 아버지 밑에 있어서 애가 이제 한 뭐 초등학생인 거야.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 그러니까 아빠 밑에 있는 거죠.
그럼 얘 아들은 뭐냐? 아빠의 거주성에 따라간다 이거야. 아빠가 국민인 거주자면 얘도 국민인 거주자. 아빠가 외국인 거주자면 얘도 외국인 거주자 이렇게 따라간다 그런 얘기죠. 당해라는 게 아빠야 아빠.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당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꼭 나와야 돼. 당해라는 단어가 나와야 정답이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신분증이 다를 거 아닙니까? 이 네 개의 경우가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외국인 거주자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다만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 근데 말을 못해.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국민인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모르죠.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뭐 잠깐 2년 나갔다가 잠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이 국내 거소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본인의 거소가 있으므로 외역한 거래법에 의해 모두 거주자로 분류하여 실명증표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내에 살잖아요. 이게 거주자 같은 경우. 자, 거주자 같은 경우에 재외동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재외동포가 뭐냐? 여러분 재외동포 많이 봤잖아요. 자, 얘는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동포를 합친 말입니다. 재외국민, 외국 국적동포가 합쳐진 말이에요. 완전 다른 겁니다. 얘는 영주권자고요. 또는 장기체류자 이런 사람을 말해요. 얘는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두 개를 합친 게 재외동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영주권을 취득했느냐 시민권을 취득했느냐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외국인 거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내에 주소지가 있지는 않고 보통 거소지가 있죠. 사는 데가 있죠. 그런 애들은 외국인 등록증이 나옵니다. 자, 순수한 외국인에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안 나와요. 외국 국적 동포는 안 나옵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90일 초과 비자를 가진 외국인 사업자나 외국인 취업자 이런 데가 나가는 거예요. 자,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되게 이름이 길죠. 자, 외국 국적 동포 그 다음에 국내 거소 신고증. 그러니까 조심할 게 뭐예요? 시민권자에만 나가는 겁니다.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뭐 블라블라 돼 있죠. 자, 외국인 다르게 재입국화를 면제하거나 국내에서 편의를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과거 미수교국이었던 중국 동포, 구소련 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춰서 한정하여 발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귀화했다. 거기 나와 있죠? 귀화한 동포에게 발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 페이지로 가면 외국 국적 동포가 뭐고 재외국민이 원제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외국민은 뭐가 나오느냐? 재외국민은 원래는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 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지고 뭐가 생겼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재외국민 등록제도라는 게 있어요. 주민등록제도. 그래서 주민등록증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나와요. 주민등록 발급도 되고 그다음에 인감증명서도 발급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인감증명서도 발급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러니까 주민등록증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크기도 똑같고 약간 좀 파란색이 이렇게 막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주민등록증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외국 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이라는 걸 쳐보세요. 그러면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똑같은데 약간 색깔이 좀 달라요. 사진 여기 붙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거주성 구분의 비교가 중요한데, 자, 국민은 그냥 국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입국 후 3개월, 재외국민, 재외공간. 네, 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뭐 취업하면 된다. 법인단체, 소재 등 법인, 재외공간. 해외 나가 있는 건 다 뭐다? 국내 거주자다. 자, 거소증 소지자.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증이나 또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된다. 외국인 등록증도 발급이 되거든요. 둘 다 발급하면 됩니다. 자, 국민은 외국 영주권자 써있죠. 그 다음에 2년 이상 체류자. 그 다음에 취업하면 된다. 영업하거나 취업하면 된다.
자,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6개월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잠깐 여행 가는 거죠. 여행 오는 거. 이런 애들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 공간. 이런 애들. 법인단체 이런 거죠. 자, 밑에 외국 시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에 귀화했다. 뭐 써있죠.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하면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자, 영주할 권리만 부여받아 체류하고 있는 자는 아직 외국에 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권이 그대로 있어요. 국적이 우리나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 외국 국적 동포라고 부르지 않고 재외국민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뭐 정부 일본에 거주하고는 있는데 귀화하지 않으면 그냥 영주권자예요. 시민권자가 아니라. 시민권자가 돼야 투표권이 있거든요. 근데 영주권자는 똑같은 권리가 있어요. 시민권자랑.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금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건 다 똑같이 받습니다. 자, 여권 어떻게 되냐? 뭐 여권이 그 나라 여권, 우리나라 여권 구분이 팍팍 되죠. 자, 여권을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복수 여권 있고 단수 여권 있거든요. 대부분 다 여러분 복수 여권이 나오죠. 그래서 그 PM이라고 해서 여권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 PM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거기 가보시면 PM이 뭐냐? 그러니까 10년짜리 여권이에요. 그래서 뭐 이 여행 가는 거 제한이 없죠. 10년 동안. 자, 담수 여권은 군대 안 갔다 오면 도망갈까 봐 짧게 주는 거죠. 짧게 PS 나오죠. 그러니까 군 미필자에게 나오는 거예요. 30세 이하. 도망가서 안 올까 봐. 자, 그 다음에 거주 여건이 있는데 없어졌어요. 이게 PRR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 자, 공무원이나 그 외교관은 여건이 좀 달라요. 색깔이. 그래서 다른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파란색인가 초록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파란색, 초록색으로 돼 있는데 빨간색으로 된 여건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중요했었다. 자, 그 다음에 그 36페이지. 자, 거래 주체와 거래 당사자인데, 당연히 거래가 누군가. 그러니까 얘랑 얘인가, 얘랑 얘인가, 얘랑 얘인가. 이렇게 있겠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총 4가지 경우니까 4가지 곱하기 4가지. 총 16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판단하면 되는데, 여기서 근데 외국인 비거주하고 외국인 비거주하고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 우리나라 원화를 거래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런 애들이 이게 왜 어렵냐? 형태가 한두 개 아니다. 이렇게 자, 얘네들끼리 거래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해봅시다. 뭐 16가지는 아니고 8가지가 되겠네요. 뭐 얘랑 얘랑 하나, 얘랑 얘랑 하나 같으니까 뭐 2번하고 3번하고 거래를 한다고 해봅시다. 이게 거래 당사자죠. 주체와 당사자. 얘네들이 어떤 업무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은 형태예요. 거래 형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역 외 거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경상 거래가 있고 자본 거래가 있어요. 경상은 뭐냐? 뭔가 물건의 대가, 서비스의 대가 뭐 이런 걸 주는 걸 말이에요. 자본 거래는 투자하는 거죠. 어려워요. 이거는 어렵다. 뒤에 나오는데 어렵다. 실무적으로도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행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라든가 뭐를 가지 않는 한 자본 거래는 극히 드물고요. 보통 경상 거래죠. 자, 이 경상 거래의 특징은 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가 거의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얘는 나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돌아오거나 사후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행 갔어요. 쓰고 오면 관리 안 하죠. 뭐 쓴 거 관리하나요? 자, 해외에다가 송금을 보냈어요. 뭐 할머니가 위독하다고 하시다고 그래서 증여성으로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쓰는 거죠. 돌아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얘는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예금을 하면 언젠가 돌아와야죠.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자, 우리는 시험에서는 무역은 잘 안 나옵니다. 무역은 그냥 수출 수입 끝이에요. 그죠? 근데 밑에 있는 그 서비스 용역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환전할 때 여행이죠, 여행. 여행 말고 한 거 있나요? 거의 없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거기 보면 소득 이자가 있는데 금료, 임금, 투자 수익 이런 것들이 있고 자본 거래가 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얘는 투자하는 거는 자본 거래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해외에 주식 투자를 했어요. 불을 100억어치 샀습니다.
땡큐. 돈이 많네요, 제가. 100억을 산 행위는 자본거래고, 애플에서 배당을 빵빵하게 해준 거예요. 걔는 경상거래에 있는, 거기 보면 소득 이자입니다. 그 뜻이에요. 배당이나 이자나 이런 걸 받으면 거기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소득 이자의 경상거래로 봅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뭐 과실이라고 하죠, 과실. 플룻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자, 인터레스트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 디비든 배당을 받으면 그건 뭐다? 경상거래다. 투자하는 건 자본거래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무슨 사유 코드가 나오는데, 사유 코드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중요한데 보낼 때마다 코드가 있어요. 다. 자본거래냐 경상거래냐 코드가 다 있어요. 거기 보면 되게 많죠. 이게 원래 세 자리였는데 5자리로 바뀌었죠. 거기 써있죠. 2015년도에 바뀌었다. 그래서 할 때마다 번호가 부여됩니다. 사유 코드가. 그래서 왜 관리하느냐 뒤에 나오지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외국환을 관리하는 사전적 관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비교해서 사전적 관리를 하게 되는데, 자, 그거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는데, 자, 일단 이게 지정을 했죠. 거래 주체자. 거래 형태를 지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정까지 하고 아직 보내진 않았죠. 야, 너는 이제 요 경상거래 서비스 거래고 너랑 거래하네. 자,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보낼 때 관리하는 주체가 나와요. 그게 사전적 관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전적 관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